림쌤의 한림검 특강 시대별 문화산만 모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삼국시대의 문화, 불교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삼국시대 각 나라마다 불교를 공인했던 왕들 기억나시죠?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버풍왕이었는데요. 고구려는 전진에서 순도라는 승려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백제는 동진에서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이 불교 공인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인물이 있죠? 바로 이차돈인데요. 이 이차돈의 순교로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인 삼국은 불교와 관련된 많은 문화유산을 남기는데요. 먼저 불교 사찰에는 백제의 무왕이 건립한 익산의 미륵사가 있고요. 신라는 진흥왕 때 지은 황룡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모두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상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고구려의 불상,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입니다. 이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은 삼국 중 가장 오래된 불상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살며시 웃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백제의 서산마의 삼존불상. 이건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데요. 웃는 얼굴이 정말 온화하고 친근해 보이죠? 이 서산마애 할 때 마애가 자연 암벽에 조각을 했다는 뜻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암벽에 불상을 조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불상으로는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이 있는데요. 이름이 좀 길죠? 여러분들 문화파트 공부하시면서 이 문화재의 이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마세요. 사실 한능검에서는 이 이름보다도 사진을 보시고 이게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볼이 통통한 이 세 개의 불상은 신라 거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제가요,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불상을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모두 웃고 있는 친근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국의 불상을 친근하게 제작한 이유는 불교가 외래 종교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여온 새로운 종교가 백성들에게는 낯설었을 테니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탑입니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인한 걸 말하는데요. 고구려의 탑은 전해지는 게 없고요. 백제의 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은 무왕 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파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20년간 해체 및 복구 작업을 했고요. 이 사진은 복원된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 목탑 양식이 많이 남아있어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역시 백제의 대표적인 탑인데요. 세련되고 안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과거에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무너질 때 당의 장수 소정방이 이 탑에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기록은 탑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탑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되겠죠? 아픔을 가지고 있는 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요. 신라에는 황룡사 구축목탑이 있는데요.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선덕여왕이 자장법사의 건의로 이 탑을 세운 건데요. 앞서 황룡사는 진흥왕 때였고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였다는 것도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이 황룡사 구축목탑이 왜 구축인지 아시나요? 이 구축은 신라 주변의 9개의 국가를 뜻하는 건데요. 신라의 선덕여왕이 이 탑을 축조하며 삼국 통일을 염원하고 외세의 침략에서 안전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탑은 안타깝게도 몽골 침입 때 소실돼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황사 석탑. 요건 벽돌 모양을 모방한 모전탑인데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은 게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니고 원래는 7층이나 9층이 아니었겠냐 하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요. 바로 미륵신앙입니다. 미륵은 미래의 부처를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래의 부처가 나타나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는데요. 삼국 중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고류사에 있는 목조로 만든 미륵보살 반가상인데요. 어때요? 우리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이랑 완전 비슷하죠? 일본의 불교가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삼국이 일본의 불교를 전해주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교입니다. 삼국시대는 불교뿐 아니라 도교도 유행했었는데요. 도교라는 건 신선사상이랑 노장사상이 결합된 거예요. 신선사상이다 그러면 불로장생, 즉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과 매우 관련이 깊은데요.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보면 신선이나 사후세계를 지켜준다는 사신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신도에서 사신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4개의 신을 말하는데요. 이 4개의 신이 4방향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현무도인데요. 그냥 딱 봐도 고구려스럽지 않나요? 굉장히 뭐랄까 고구려의 힘과 기상이 묻어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고 아 고구려구나, 도교의 색깔을 나타내주는 그림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제 역시 도교의 색깔을 찾아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요. 먼저 금동대학로입니다. 와, 이 금동대학로는 정말 너무 멋스럽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연꽃과 용, 봉황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향로의 뚜껑을 펼쳐보면 자연을 벗삼은 신선과 그 안에 동물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도교적인 색깔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상상 속의 자연이나 동물들이 표현된 건 대부분 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산수무늬 벽돌 역시 도교적 색깔이 드러나는 백제의 유물인데요. 이 벽돌에 표현된 산들이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라고 합니다. 또 봉황무늬 벽돌, 이 또한 상상 속의 새 봉황을 나타내는데요. 이 역시 도교적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도교는 신라의 화랑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화랑들은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수련을 했거든요. 이를 통해 그 바탕에는 도교적 사상이 있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이는 이후 신채호의 난가 사상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학입니다. 중국에서 한자와 유학이 전해지면서 삼국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이 바로 고구려의 태학입니다. 이 태학을 설립했던 왕 기억나시죠? 바로 소수림왕인데요. 소수림왕이 설립한 이 태학에서는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학은 중앙에 있잖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공부를 해야겠죠? 중앙에 태학이 있다면 지방에는 경당이 있습니다. 이 경당에서는 유학뿐 아니라 무술도 가르쳤다고 해요. 고구려가 그냥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었네요. 그리고 백제에서는 오경박사를 두어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이 백제의 박사들이 일본에 건너가 유학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논어나 천자문 등을 일본에 전한 왕인이 유명하죠. 이렇게 백제의 발전된 유학을 알려주는 문화유산에는 사택지적비가 있는데요. 수려한 문체를 자랑하는 이 비석을 통해 백제의 유학 수준을 유추할 수 있고요. 이는 유학뿐 아니라 불교와 도교의 색깔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라에서는요, 신라의 청년들이 유학을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유물이 있는데요.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이 돌에다가 신라의 청년 둘이 우리 열심히 유학을 공부하세 라고 적어둔 건데요. 아마 그들은 이게 1500년쯤 뒤에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중요한 유물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임신서기석 은근히 출제율이 높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화랑도에서 역시 유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광법사가 만든 화랑도의 규율 세속 5개의 내용을 보면 충과 효, 신의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이것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삼국의 역사서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먼저 고구려에는 육이라는 방대한 역사서가 있었는데요. 이를 영량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5권으로 요약 정리해 신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는 석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요. 이는 근초고왕 때 박사인 고흥에 의해 편찬됐고요.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에 의해 국사라는 역사서가 편찬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국의 역사서는 안타깝게도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 역사서가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삼국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었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 삼국의 문화에서 불교와 도교, 유교 등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삼국의 과학기술과 고분양식, 문화교류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국의 과학기술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천문학인데요. 삼국의 왕들은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 해성 등과 같은 천문현상을 관측했는데요. 이는 농사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고구려의 천문도를 통해 당시 고구려의 왕들이 천문학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천문도는 조선 초에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독특한 구조로 유명하잖아요. 이를 통해 신라 역시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삼국에 발달된 금속기술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백제의 칠지도와 금동대학로를 통해 우리의 뛰어난 금속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금동대학로는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도교의 색깔을 나타내는 금동대학로,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를 통해 백제의 금속 제조 기술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죠? 또 이 칠지도는 근초고왕 때 백제에서 외의 왕에게 선물로 준 칼인데요. 이를 통해 철을 다루는 백제의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백제와 외가 상당히 긴밀하게 교류했었구나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죠. 또 신라의 금관이라던가 각종 장신구 등을 보면 금속 제조 기술이 정말 뛰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철이나 금속 기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죠. 바로 가야인데요. 예로부터 철이 풍부하던 가야의 덩이새,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가야의 금관 역시 아주 정교하고 화려합니다. 당시 가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국의 건축인데요. 이 삼국의 건축물들은 현재는 모두 터만 남아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고구려의 건축물로는 평양에 안악궁이 있는데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해서 지은 궁궐이 바로 안악궁입니다. 그리고 백제에 주목할 만한 건축물에는 미륵사가 있고요. 신라에는 황룡사가 있는데요. 요 사찰들은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삼국의 고분양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돌무지 무덤은 시신을 안치한 다음 돌을 덮어서 마감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인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장군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총과 릉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우리가 무덤을 장군총, 천마총 이런 식으로 무슨 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령왕릉처럼 릉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게요, 무덤의 주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총이고요. 무령왕릉처럼 누구의 무덤인지 아는 경우에는 릉이라고 부릅니다. 암튼 이 장군총은 광개토태왕이나 장수왕의 무덤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못지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총을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고구려는 그 이후 무덤 양식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변화하는데요. 말 그대로 굴처럼 생긴 돌방 무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돌을 깎아서 돌방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봉분을 만드는 형태인데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굴식이기 때문에 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도굴이 쉽습니다. 그리고 벽화가 있어요. 고구려의 벽화가 많이 전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겠죠? 백제 역시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의 형태였는데요. 백제의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 석촌동 고분을 보시면 장군총처럼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도 그 이후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드는데요. 능산리 고분을 비롯해서 많은 굴식 돌방 무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백제와 고구려는 고분 양식이 아주 유사한데요. 이는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백제를 세운 온조가 고구려의 아들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를 통해 백제 건국의 주요 세력이 고구려의 유의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와는 다른 또 하나의 무덤 양식이 있어요. 바로 벽돌 무덤인데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으로 무령왕릉이 있었죠. 백제의 왕릉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으며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열쇠인 무령왕릉.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라의 고분 양식을 좀 살펴볼까요?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르게 돌무지 덧널무덤의 양식을 띠고 있는데요. 이 돌무지 덧널무덤은 시신을 안치한 널을 다른 큰 널에 넣어서 그 위에 돌을 쌓고 또 그 위에 흙을 얹어서 거대한 봉분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아주 마감을 철저하게 했죠. 그래서 입구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도굴도 무척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으니 벽화도 없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무덤으로는 천마총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고 입구 있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천마총이 지금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구를 만들어 둔 거예요. 이 천마총에서 무려 1만 점 이상의 유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라의 무덤 양식이 도굴이 어려운 돌무지 덧널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마총의 유물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천마도인데요. 가끔 이걸 보고 벽화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벽화가 아니고요. 말다르라고 말 안장 밑에 늘어뜨리는 나무판이 있거든요. 그 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돌무지 덧널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던 신라 역시 삼국통일 이후에는 굴식 돌박무덤의 형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야는 돌 덧널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이 유명하고요. 금간가야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삼국의 대외교류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주변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는 나라였는데요. 중국의 북조와 남조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도 많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벽화는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부 궁전 벽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둘이 보이시죠? 이들이 바로 고구려의 사신인데요. 이 사마르칸트가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 옛날에도 이렇게 멀리까지 왕래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죠?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각조총에서 발견된 씨름돌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메부리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서역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서역과도 교류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백제요. 백제는 누가 뭐래도 대외교류에 가장 활발했던 해상 강국이었는데요. 먼저 중국 남조와 아주 친하고요. 동진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또한 백제와 일본과의 교류는 정말 특별했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신라입니다. 신라는 약간 고립된 위치 때문에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만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는데요. 나중에는 초원길과 바닷길을 통해 중국은 물론 서역과도 교류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경주의 고분에서 출토된 그릇인데요. 페르시아 느낌이 물씬 나죠? 이를 통해 신라가 서역, 특히 페르시아와 교류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국과 일본의 교류입니다. 이 삼국과 가야는 정말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는데요. 삼국이 전한 불교 문화와 학문, 과학기술 등은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일본과 가장 친했던 나라 백제부터 살펴볼까요? 백제는 일본과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는데요. 칠지도를 통해 이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죠. 또 아직기나 왕인 등의 학자들이 일본의 한자와 유학을 전했고요. 백제의 의박사나 역박사, 천문박사 등은 일본의 과학기술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불교 역시 백제를 통해 받아들이는데요. 이 호류사의 백제 관음상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일본의 사찰 건립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호류사는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 기술자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일본에 남아있는 사찰들을 보면요. 백제의 기와가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고구려는 일본의 종이 만든 기술을 전파했고요. 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고요. 요게 이제 다카마스 고분벽화인데요. 이 여인들의 치마를 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죠. 이를 통해 일본이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요, 일본의 조선술이랑 둑쌓는 기술 등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또 가야요. 이 가야가요, 일본과 교류가 참 많았는데요. 가야에 발전된 철기 문화를 일본에 전파했음은 물론이고요.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가야의 토기와 일본의 스에키 토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 시기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이로 인해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성립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남북국 시대의 문화 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까요? 지금 바로 통일신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문화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불교일 텐데요. 삼국의 불교가 철저하게 왕실불교였다면 통일신라 때부터는 점점 불교의 대중화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이 원효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워낙 해골물 일화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해골물 일화는 픽션이긴 하지만요. 원효가 당으로 떠나는 유학길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큰 깨달음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결국 원효는 유학을 접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복잡하고 방대한 불교 사상을 종합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불교 사상 대신 나무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강조하여 일반 평민들도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원효가 강조한 아미타는 극락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아미타 사상을 강조한 원효는 무예가라는 불교 가요를 지어 부르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효는 그야말로 불교 대중화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효의 종파는 정토종이고요.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화증사상과 원흉회통사상, 일심사상 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화증론과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 활동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의상이 있는데요. 원효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을 떠났던 의상은 고국으로 돌아간 원효와는 다르게 당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의상이 주장한 사상은 화엄사상인데요. 요거 원효의 화증사상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원효가 화증사상, 의상이 화엄사상입니다. 이 화엄사상이란 건 일즉다 다지기를 주장한 사상인데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라는 이 사상으로 신라를 통합하고자 노력하고요. 이러한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또 의상은 원효와는 다르게 관세음 사상을 강조하는데요. 관세음 보살은 현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원효가 극락에 가기 위해 아미타불을 강조했다면 의상은 현재의 삶을 위한 관세음 보살을 강조한 거죠. 결국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지금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암튼 원효와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나름대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힘썼던 의상은 부석사를 포함한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제자 양성과 불교 확산을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초라는 승려는 당과 인도를 여행하고 왕호천축 국전이라는 인도 불교 여행기를 저술하는데요. 원효와 의상, 해초는 통일신라의 3대 승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불교가 확산되면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많은 탑들이 축조되는데요. 먼저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문왕 때 만들어진 탑인데요. 이중기단에 3층을 쌓아 안정감을 주고 있죠. 이러한 이중기단과 3층은 통일신라 탑들의 특징인데요. 불국사 3층 석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탑으로도 유명한 이 탑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절제된 균형미.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은 탑에 불상이 새겨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려한 다보탑은 1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탑이죠. 그럼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불교 절정을 보여주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불국사나 석굴암은 워낙 유명한 신라의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단순히 신라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삼국통일 이후에 제작된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불교적 이상세계의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8세기 중반 김대성에 의해 창건된 불국사와 석굴암은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석굴암은 인공석굴로 제작되었는데요. 굴방 중앙에 본존불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근엄한 모습이죠. 친근감을 강조했던 삼국의 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는 각각 불국사 3층 석탑과 다보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탑들은 아까 보여드렸죠?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목판 인쇄물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불교가 발달했던 통일신라는 하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선종이 유행하는데요. 선종은 마음의 참선을 강조한 종파입니다. 참선으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선종은 통일신라 말 지방호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 선종에서는 구산선문이 중요합니다. 구산선문은 호족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전국의 9개의 선종사찰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지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선종으로 인해 유행한 탑 양식이 있는데요. 바로 승탑입니다.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를 모아둔 탑인데요. 대표적인 승탑으로는 화순 쌍봉사 철감 선사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탑의 이름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모양을 보시고 통일신라 말 선종과 관련된 승탑이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금속 제작 기술을 좀 살펴볼까요? 이 상원사종이나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에 뛰어난 금속 제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인데요. 특히 에밀레종으로도 유명한 이 성덕대왕 신종은요. 무게가 무려 19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금속 제조 기술은 역시나 통일신라 시대에도 빛을 발하네요. 다음으로 유학의 발달인데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고요. 신문왕 때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원성왕 때는 독서상품과가 실시되는데요. 일종의 과거 시험과도 같았던 이 독서상품과는 사실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진 못했다고 합니다. 암튼 이렇게 유학을 중시했던 통일신라는 뛰어난 유학자를 많이 배출하는데요. 먼저 신문왕이 등용했던 육두품 출신의 설총.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은 화한계라는 이야기를 써서 신문왕에게 바쳤었죠. 이 밖에도 설총은 한자의 음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말을 적은 이두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유학자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신라가 낳은 천재 최치원입니다. 이 최치원은요, 18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의 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좌절하게 되는 골품제의 희생양입니다. 결국 이 최치원의 시무 10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최치원이 남긴 저서에는 토항 소경문과 개원필경 등이 있습니다. 또 외교문서에 능했던 강수랑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도 기억해주세요. 김대문은 화랑세기 이외에도 고승전과 한산기 등을 저술했는데요. 이러한 김대문의 작품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통일신라의 문화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엔 발해의 문화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문화에서도 고구려 양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당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발해는 두 문화가 융합되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양식과 당의 양식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것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정해공주 무덤인데요. 이 무덤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전해지는 발해의 고분 중 정해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이 있는데요. 정해공주 무덤은 고구려 양식이고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효공주 무덤은 당나라 양식입니다.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니까요. 해고효당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해공주 무덤에서 돌 사자상이 발견됐는데요. 이 또한 발해를 대표하는 유물로 고구려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토기와 발해 토기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건 고구려의 토기고 요건 발해의 토기입니다. 비슷한 느낌을 주죠? 또 고구려 기와와 발해 기와를 비교해보면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비슷하죠? 또 이 석등은 발해를 대표하는 유물인데요. 굉장히 고구려스러운 투박한 남성미가 전해지시죠? 게다가 이 석등에 그려진 연꽃무늬 모양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발해의 불상인 이불병자상인데요. 나란히 앉아있는 두 명의 부처를 가만히 살펴보면 고구려의 부처와 생김새가 많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이 문화에서도 많이 남아있죠? 다음은 당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문화입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정효공주 무덤인데요. 당의 양식을 본딴 벽돌 무덤이고요. 벽화에서도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상경성은요, 당의 장안성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겁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장안성 다음으로 큰 성이 상경성이었다고 하니 발해가 정말 강국은 강국이었네요. 특히 이 상경성의 쭉쭉 뻗은 주작대로가 인상적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양식이 남아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발해의 유학인데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발해는 국가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불교인데요. 발해의 불교는 지배층 사이에서 발전했습니다. 상경에 많은 사원이 건립되어 있고요. 발해의 탑으로는 영광탑이 있는데요. 이 영광탑은 벽돌로 쌓은 전탑 양식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발해의 불상 이불병자상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고려의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려의 문화가 또 분야별로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려의 시대 구분과 함께 각 시대별 문화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고려는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크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는 또 호족과 문벌들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건국 초에는 아무래도 진취적이고 개성적인 문화가 발달하고요. 점차 호족들이 문벌화되면서 문화 역시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는 아무래도 유학 중심의 문화는 많이 위축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시기 문화의 발전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상감법을 활용한 고려의 상감청자라던가 몽골 침입 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 등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원 간섭기 권문세족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가 발전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주성을 드러내는 자주적인 문화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한 신진사대부들의 시대에는 역시나 성리학의 발달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 문화의 시대별 특징을 살펴봤으니 이제 파트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고려의 불교입니다. 고려는 명실상부 불교의 나라입니다. 왕실이건 백성이건 불심이 대단한 나라였는데요. 과거 시험에 승과가 있을 정도였으며 승려의 지위도 왕족이나 귀족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고려의 불교, 먼저 호족들의 시대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고려 초에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호족들의 사상적 배경이 선종이었기 때문인데요. 태조 왕건 역시 훈요 10조를 통해 연등회와 같은 불교 행사를 장려합니다. 하지만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게 살짝 주춤하게 되는데요.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때문입니다. 유학자였던 최승로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의 횟수를 줄이고 팔간회는 아예 폐지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결국 최승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팔간회는 폐지되고요. 연등회의 횟수 역시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광종 때는 균여라는 승려가 활동하는데요. 균여가 보현 10원가라는 향가를 지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문벌시대로 넘어오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승려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중요합니다.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은 송나라 유학에서 돌아와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통합, 즉 교선통합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불교의 교리와 지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교관겸수를 강조했고요. 저술활동에도 힘쓰는데요. 초조대장경의 계보를 잇는 교장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한편으로는 의천이 화폐유통을 강조했다는 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고려 전기에 의천이 있다면 고려 후기에는 진울이 있는데요.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보조국사 진울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울 또한 불교 종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앞서 의천이 교선 통합을 이뤄내긴 했지만 사실 의천은 왕자님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합쳐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천의 사망 이후 다시 불교의 종파는 대립구조를 이루게 되고 특히 몬벌들과 결탁해 타락한 교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에 보조국사 진울은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조계종을 창시하는데요. 이러한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선교통합을 주장합니다. 진울은 특히 정의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선종이 중심이 된 교종통합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진울이 이끈 수선사 중심의 불교 개혁운동을 수선사 결사라고 부릅니다. 이 진울과 의천은 정말 고려의 불교 파트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신집권기 활동했던 승려 중에 희심이라는 승려가 있는데요. 그는 유교와 불교는 일치한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세라는 승려도 있는데요. 그는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백년결사를 이끌기도 합니다. 아까 진울이 수선사 결사였죠? 요새는 백년사를 중심으로 한 백년결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불교의 나라 고려에서 발달했던 불교 예술품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불상입니다. 고려 초 호족 시대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철불이 유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개성 넘치는 대형 석불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높이가 무려 18m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또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과 파주 6mm 마해 이불 입상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돌에 얼굴이 얹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게 정말 불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성 넘치는 고려 초의 거대하고 파격적인 불상들은 이 시기 지방호족들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성 넘치던 불상은 문벌시대가 되면서 다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데요. 특히 신라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 대표적입니다. 석굴암의 본존불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 불상보다는 불화가 유행하는데요. 이러한 불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승려인 혜어가 그린 수월관음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월관음도인데요.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화려하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미타레용도 역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불화인데요. 이러한 불화들은 모두 왕실과 권문세족 등 지배층의 염원을 담아 제작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불탑입니다. 고려 초 호족의 시대에는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승탑으로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과 정토사 홍법국사 승탑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 지방호족들이 선종을 강조하면서 많은 승탑을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분위기가 고려 초에도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로 넘어오면 다각다층의 탑들이 유행하는데요.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개성에 있는 현화사 7층 석탑이 있습니다. 확실히 신라에 비해 층수가 많아졌죠? 그리고 고려 전기의 석탑하면 역시나 월정사 8각 9층 석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고려의 탑은 다각다층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 권문세족들이 세운 탑이 하나 있어요. 원의 양식을 본따 만든 탑인데요.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원래 개경 근교의 경천사에 세워진 이 탑을 구한말 일제가 불법으로 가져갔다가 국제여론이 악화되자 1918년 다시 반환했다는 슬픈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중국스러운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불교 건축물인데요. 고려 전기의 불교 건축물은 전해지는 게 없고요. 고려 후기에 주심포 양식으로 세워진 사찰들이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이란 기둥 위에 포를 얹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건축 양식인데요. 포를 이용해 무거운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킨 것으로 기둥에만 포가 있는 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심포 양식의 사찰에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의 목조 건축물이고요. 이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사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균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을림 기둥이 아주 유명한데요. 가만히 보시면 기둥의 배가 좀 뚱뚱해요. 실제로 기둥의 3분의 1 지점의 폭을 넓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무거운 지붕을 받쳐주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석사 무량수전의 주심포 양식과 배을림 기둥도 은근 출제율이 높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 고려 후기에는 다포 양식도 함께 발달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고려의 유학입니다. 이 유학 부분 역시 지배층을 중심으로 시기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호족들의 시대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건국 초에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이 과거제는 쌍기의 권위로 만들어졌고요. 명경과와 제술과, 잡과, 그리고 승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는데요. 이러한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리학만을 강조하던 조선시대의 모습에 비하면 고려의 교육은 훨씬 열려있죠? 그리고 지방교육기관으로는 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벌들의 시대가 되자 이 과거제를 통해 어떻게든 높은 관직에 오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주도의 교육기관보다는 사학이 더 성행하는데요. 쉽게 말해 명문 사립학교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이때 전국에서 유명한 12개의 사립학교를 사학 12도라고 부르고요. 이 중 최충의 구제학당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 구제학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과거 시험에 턱턱 붙으니 그 인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구제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을 문헌공도라고 불렀습니다. 또 최충은 해동의 공자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억대 연봉의 일타 강사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점점 사학이 성행하자 국가에서는 관학진흥책을 마련하는데요. 장학재단인 양용고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학자들을 초빙해 강연하는 전문 칠제 등을 시행했지만 사실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기는 힘들잖아요. 암튼 이렇게 성행했던 유학도 무신집권기 때는 완전 위축됩니다. 사실 무신들 입장에서는 유학을 공부하던 문벌들에게 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았으니 유학이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그러다가 권문세족들의 시대, 즉 원간섭기 때 안양이 원을 통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들여오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 조선이 건국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당시 신진사대부의 계보를 보면 이재연, 이색, 정몽주, 정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연이란 인물은 여공패설이라는 저서를 남겼고요. 충선왕이 원의 수도인 베이징에 설치한 만권당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만권당은요, 책이 만권이 있는 일종의 도서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교와 풍수지리설입니다. 앞서 불교와 유학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도교 역시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로 그 근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 풍수지리설은 고려를 건국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인데요. 이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실패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남경으로 향하는데요. 이 남경이 바로 한양입니다. 이러한 남경에 대한 관심은 남경길지설로 이어지고 이는 고려 말 새로운 시대인 조선의 문을 여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고려의 역사서입니다. 고려시대 때도 많은 역사서가 편찬됐는데요. 초기에 쓰여진 실록이나 구삼국사는 아쉽게도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벌시대 때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삼국사기가 쓰여지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삼국사기의 저자 누군지 다들 아시죠? 바로 당대 최고의 문벌이었던 김부식이었는데요.
이러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철저한 신라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전체 방식으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 무신직건기에는 역사서의 색깔도 다소 달라지는데요. 유학이 중심이 되기보단 좀 더 다양성을 띤 역사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승들의 이야기를 쓴 각훈의 해동고승전이 있고요.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도 이 시기 쓰인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동명왕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인데요. 이규보는 이 책을 통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임을 강조해 민족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간섭기인 권문세족들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을 심어주는 역사서들이 편찬되는데요. 일련의 삼국유사가 대표적입니다. 중요합니다. 버려진 삼국의 이야기를 모아 집필한 이 삼국유사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미있는 전설이나 설화 등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일련의 삼국유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랑 비교해서 잘 나오니까요.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군에서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역시 단군조선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보고 있는데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공통점이 바로 단군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어려운 시기를 단군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재현이 쓴 사략이라는 역사서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의 인쇄입니다. 고려하면 또 이 인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목판 인쇄술과 활판 인쇄술로 나누어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목판은 거란의 침입 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몽골의 침입 때 불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이 몬벌시대 때 만들어지고요. 이후 무신직건기 몽골이 침입했을 때 부처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내용의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팔만대장경은 정말 정밀하고 아름다운 목판 인쇄술을 자랑하는데요. 정성스럽고 세밀한 작업으로 지금까지도 뒤틀림 없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대박인데요. 얼마나 온습도를 잘 조절했는지 팔만대장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건 해인사 장경판전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또한 잘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활판, 금속 활자하면 또 고려인데요. 직지심체유절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 직지심체유절보다 훨씬 앞전에 금속 활자인 상정고급 예문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해지진 않지만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고려 후기의 직지심체유절 중요합니다. 이 직지심체유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고요. 전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지심체유절 역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와 공예입니다. 제가 앞서 몬벌시대 때는 화려한 귀족문화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나전칠기나 고려청자 등이 귀족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특히 고려청자는 당시 중국인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명품이었는데요.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려의 귀족들은 사발이나 접시, 항아리 등을 청자로 만들었고 심지어 기와와 베개도 청자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빛깔이 예술이죠? 하지만 이러한 청자는 귀족들만 누렸던 호사였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러한 화려한 귀족 문화는 무신직건기 때도 이어지는데요. 문벌시대에 순청자가 유행했다면 무신직건기 때는 상감청자가 유행합니다. 이게 바로 삼강청자인데요. 표면에 정교화 무늬를 새겨넣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상감법이 녹아 있습니다. 순청자보다 훨씬 화려하죠? 아마도 무신들은 이러한 청자에서조차 문벌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삼강청자는 더 화려한 걸 요구하는 무신들의 취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의 과학인데요. 먼저 천문 분야에서는 별자리와 관련된 관청인 사천대를 기억해 주시고요. 달력은 고려 전기에는 당의 선명력을 사용했고 후기에는 원의 수시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도 첨성대가 있었는데요. 개성에 남아있는 이 고려의 첨성대는 용도라던가 시기 등 정확한 부분은 아직 미스터리지만요.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 의학 분야에서는 고려 후기의 향약 구구빵을 기억해 주세요. 이 향약 구구빵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라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말에 발달했던 화약 제조 기술인데요. 특히 최무선이 주도해서 만든 화통도감은 화약과 무기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 최무선은 고려 말 진포 전투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한 신흥무인 세력이었는데요. 그때 이 화통도감을 통해 만든 화약과 무기가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최무선은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조선 전기의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유교의 나라인데요. 조선이 얼마나 성리학의 진심이었는지 조선 전기의 문화, 교육과 학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선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가 세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는데요. 먼저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습니다. 이 성균관은 사실 고려 말부터 사용되던 이름인데요. 고려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국자감에 있던 기술학부는 배제하고 오직 유학만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균관은 명륜당과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명륜당은 학문을, 대성전은 제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균관의 최고 관직은 대사성인데요. 정삼품 당상관이었던 이 관직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총장쯤 되겠죠? 이러한 성균관이 고등교육을 담당했다면 중등교육을 담당한 사부학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만 공부를 할 순 없겠죠? 그래서 지방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두었는데요. 부목군 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됐으며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선의 교육기관으로 성균관과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국가주도의 관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사학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서원이 있는데요. 지방 사림들이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만든 서원 역시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학문과 제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인데요. 맨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고요. 학문을 정진할 수 있는 강당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제와 서재가 각각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서원 중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안양을 기리기 위해 세운 백운동 서원인데요. 이 백운동 서원은 이후 퇴계 이황의 건의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어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백운동 서원이랑 소수서원은 같은 곳입니다. 백운동 서원에 왕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액, 즉 현판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즉 국가에서 서원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액서원이 되면 국가로부터 면세특권과 함께 토지나 노비, 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세운 이 서원은 이후 붕당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암튼 이렇게 조선의 양반들은 학문, 특히 성리학에 열정을 다했는데요. 이 조선 성리학의 양대산맥이 있죠? 바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은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먼저 이황은 주자 서전료와 성학 10도라는 저서를 남기고요. 향촌사회의 귀약인 향약도 만드는데요. 이황이 만든 향약은 예안향약입니다. 이러한 이황은 기대승과 함께한 사단 칠정 논쟁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논쟁에서 결국 기대승의 주장을 인정하는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황은 일본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다 현실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던 율곡이인은 동우문답과 성학집요, 그리고 경목요결이라는 저서를 남겼고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인은 대동법의 시초가 되는 수미법을 주장했으며 서원향약을 만들어 향촌사회의 질서를 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의 교육과 학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조선의 문자입니다.
고려의 금속활자는 조선에 들어서 더욱 발전하는데요. 태종이 조선의 인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를 이용해 개미자를 주조합니다. 이후 세종 때인 갑인년에는 갑인자를 만들면서 조선의 편찬 사업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트의 핵심은 바로 훈민정음의 반포인데요.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은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애민정신을 가지고 만든 우리의 문자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훈민정음. 이러한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은 바로 용비어 청가인데요. 세종은 이 용비어 청가를 통해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또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 역시 훈민정음을 이용해 편찬했는데요. 삼강행실도에는 충신과 효자, 연려의 이야기가 그림과 한글, 한문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서로는 16세기에 간행된 이륜행실도도 있었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조선 전기의 법전과 역사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조선의 법전하면 역시나 경국대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이지만 사실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성종은 국가 행사에 필요한 5가지 의례를 정리해 국조오례일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 전기의 역사서로는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와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진 고려사, 그리고 편년체 방식으로 쓰여진 고려사전류가 있는데요. 이 편년체라는 건 시간 순서에 따라 저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편년체로 쓴 조선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실록은 춘추관에서 집필했는데요. 태조에서부터 철종까지의 역사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의 모든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의 통사를 쓴 동국통감은 성종 때 서거정이 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거정은 동문선이라는 시집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사림들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쓰여진 기자실기라는 역사서도 있는데요. 이 책은 율곡 이이의 작품으로 중국의 성인이 우리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지리서와 지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태종 때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요. 딱 봐도 중국이 엄청 크죠? 하지만 조선도 만만치 않은데요. 상당히 중국 중심이면서도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지도는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 지방의 연역과 인물,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 승람이 편찬되는데요. 중종 때 이를 보완한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 편찬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조선의 불교입니다. 조선은 고려와는 다르게 숭유억불이라 하여 불교를 억압하는데요. 이는 조선의 건국 세력이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숭유억불 정책으로는 먼저 도첩제가 있습니다. 도첩제란 일종의 승려 자격증 같은 건데요. 출가를 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일반 백성들의 출가를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세종 때는 불교의 교단을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숭유억불 정책에도 오랜 기간 신앙으로 자리 잡은 불교가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특히 세종은 자신의 비인 소원왕후를 추모하기 위해 석가의 일대기를 쓴 석보상절을 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석보상절을 쓴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이러한 수양대군은 이후 쿠데타를 통해 세조가 되죠. 그리고 더욱 불교에 심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조는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구인 간경도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은 건국 초 15세기에 국력의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을 쏟았는데요. 먼저 천문과 역법 분야에서는 태조 때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요. 이게 고구려 천문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역법서로는 세종 때 이순지 등이 만든 칠정산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칠정산은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참고하여 한양을 중심으로 만든 역법서라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더 이상 외국의 달력을 빌려오지 않고 우리의 달력을 만들어 자주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에서는 일종의 의학백과사전인 의방유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중심으로 쓴 향약 집성방 또한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기존의 의서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를 사용하겠다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농서에서 역시 자주성을 드러내는 농사직서를 편찬했는데요. 이 또한 세종 때 만들어진 농서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정리한 책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칠정산과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이 세 가지는 모두 세종 때 간행된 것들이며 우리의 민족성과 자주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트로 묶여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서에서는 성종 때 강희맹이 쓴 금양잠록이라는 책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또 과학기술하면 세종 때 활동한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장영실은 칠구기와 자경루, 앙부일구 등을 만들었는데요. 자경루는 물시계, 앙부일구는 해시계입니다. 또 무기제조 기술도 발전하는데요. 고려 말에 활동했던 최무선의 아들인 최혜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화약무기 제작에 크게 공헌했으며 이러한 최혜산이 만든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화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차를 개량해 다연발 로켓병기인 신기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기제조 기술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건축과 예술입니다. 먼저 건축에서는 조선의 궁궐을 좀 기억하셔야겠죠? 너무 유명한 경복궁,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면서 후기의 왕들은 창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에 건축하면 해인사 장경판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억나시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원, 이 서원은 앞서 교육기관 부분에서도 언급드렸었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서원과 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창덕궁과 종묘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바로 조선 전기의 불탑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이 탑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그대로 본따 만든 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공예인데요. 공예에서는 15세기 분청사기가 유행합니다. 소박하지만 힘이 있는 자유분방한 무늬가 특징적인데요. 이러한 분청사기는 16세기 사림의 세상이 되면서 백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백자는 선비들의 고결함을 상징하는데요. 아주 깨끗하죠? 또 그림에는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있는데요. 이 몽유도원도는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의 꿈을 묘사한 작품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자연은 상상 속의 자연입니다.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역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연을 벗삼은 인물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6세기에 유행한 사군자인데요. 매난국죽을 통해 선비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요. 신사임당의 초충도 역시 16세기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인데요. 음악에서는 성종 때의 악학괴범을 기억해 주세요. 이 악학괴범은 궁중의 음악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의 문학에서는 김시습이 쓴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조선 중기 가사문학의 대가인 정철의 관동별곡과 삼이인곡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양반들이 얼마나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시죠? 하지만 이러한 성리학은 변화하는 시대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의 대안으로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명예학문으로 기존의 성리학과는 다른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양명학은 지행합의를 강조했는데요. 조선의 양명학을 이끈 사람은 정제두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학파를 강화학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엇보다 성리학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학문은 바로 실학인데요.
실학은 말 그대로 실용적인 학문으로 사실에 입각한 진리탐구인 실사구시를 강조한 학문입니다. 이러한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의 실학과 상공업 중심의 실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 중심의 실학부터 살펴볼까요? 이 농업 중심의 실학을 주장한 사람들을 중농학파 혹은 경세치용학파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영원과 이익, 정약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토지의 불균형으로 오는 농촌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먼저 유영원은 자신이 저술한 반개수록에서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신분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균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은 자신의 저서 성호사설을 통해 영업전을 지정하고 영업전 이외의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한전론이라고 합니다. 또 이익은 이 시대의 6개의 약을 육좀이라 칭하고 있는데요. 이익이 주장한 사회를 좀먹이는 것에는 양반과 과거제, 노비, 승려, 미신,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도 명문가문 출신의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역시 실학자답습니다. 그리고 중농학파 실학자 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산 정약용인데요.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정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중 경세유표와 흠음신서, 목민심서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정약용은 토지분배 방법으로 여전론을 주장하는데요. 이는 마을 단위로 일녀를 두어 공동경작을 한 후 일한 양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강한데요. 이러한 정약용의 주장은 이후 마을 중심의 공동토지를 두고 그 안에서 세금을 내자는 정전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펼친 실학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들을 중상학파 혹은 이용후생학파라고 부르고요. 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해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상공업을 중시한 중상학파 실학자들은 상품화폐 경제와 상공업의 발달이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중 유수원은 자신의 저서 우서를 통해 상공업을 천시하는 풍토를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홍대용은 서양 과학기술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하는 실학자였는데요. 이건 홍대용이 고안해낸 혼천입니다. 홍대용은 이를 통해 지구는 둥글고 자전을 한다는 지전설을 강조하고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홍대용은 문벌제의 폐지를 주장한 인물로 임하경륜과 의산문답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상학파 실학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박지원인데요. 중요합니다. 박지원은 청나라에 다녀와 열하일기라는 저서를 남겼는데요. 청의 문화를 보고 돌아온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의 사용과 함께 화폐 유통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재가 역시 중요한 인물인데요. 박지원과 마찬가지로 수레와 선박, 화폐의 유통을 강조한 박재가는 북학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가 주장한 소비론은 적당한 소비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론이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러한 박재가의 소비론은 근검절약을 강조했던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학은 당시 조선이 직면한 시대적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사실 실학자들의 개혁안은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학은 국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국학의 발달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국학은 분야별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역사서로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습니다. 이 동사 강목은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룬 것으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조선사를 다룬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과 해외 자료를 인용해 우리의 역사를 저술한 한치윤의 해동 역사가 있고요. 김정희의 금석과한록도 중요합니다. 사실 김정희는 서예가로 유명합니다만 금석과한록을 통해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사실을 고증한 인물이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종희는 고구려의 역사를 다룬 동사를 저술했고요. 유득공의 발해고 역시 너무 중요한데요. 유득공은 발해고를 통해 발해의 역사를 이야기해 우리의 시야를 만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남북국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지도와 지리서인데요.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며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지도나 지리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에는 먼저 김정호의 대동려 지도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대동려 지도는 목판으로 만들어진 22첩의 거대한 지도첩인데요. 우리나라의 산맥과 하천, 도로망 등이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지도라는 지도도 있는데요. 이를 제작한 정상기는 동국지도에서 처음으로 백리 단위의 축적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서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경제, 풍속 등을 정리한 이중환의 택리지가 있고요. 이 밖에도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국학이 발달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와 유희의 언문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또 백과사전류도 많이 쓰였는데요. 영조의 명으로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와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도 있는데요. 이는 흑산도의 수산생물을 조사해 정리한 책이고요. 얼마 전 이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럼 다음으로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서민문화가 확산되는데요. 특히 신분제가 동요되고 상민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교육열이 높아지고요. 이로 인해 서당 교육이 확대되며 양반들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문화생활이 중인과 상민에게로 확대되고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민문화를 대표하는 건 역시 판소리와 탈춤인데요. 그중 판소리는 노래와 이야기, 연극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판소리를 신재효라는 인물이 정리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탈춤은 양반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사회 모순을 풍자함으로써 서민들의 속을 달래주는 오락이었습니다. 이러한 판소리와 탈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시와 포고에서 주로 공연되었고 이로 인해 장시는 시장거래의 공간일 뿐 아니라 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문화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또 이때 한글 소설도 유행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과 춘향전, 심청전 등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재밌는 이 책들은 당시 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장시에는 책 읽어주는 남자인 전기수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설시조도 유행하는데요. 서민들은 사설시조를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해학적으로 현실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유행했던 한문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박지원의 양반전과 허생전이 있는데요. 박지원은 이러한 양반전과 허생전을 통해 당시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의 건축과 작입니다. 먼저 건축 분야인데요. 조선 후기에는 양반과 분홍의 후원으로 큰 규모의 불교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불교 건축물에는 먼저 양반들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김제의 금산사 미륵전과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법주사 팔상전은 신라 때 창건되었던 걸 임진왜란 이후 재건축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 5층탑입니다. 그리고 18세기의 중인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에는 논산 쌍계사와 부안 계암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정조의 수원화성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수원화성은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 만들었고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 성곽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인데요.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백자가 일반 서민들에게도 대중화됨은 물론 청아한 자태를 뽐내는 청아백자도 유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시기 조선에 들어온 대표적인 서양 문물은 바로 세계지도인 고려만국전도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만든 이 지도는 현재 세계지도와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조선 전기의 혼일강리 역대국도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또 새로운 달력인 시연역이 도입되는데요. 이는 선교사 아담 샬이 만든 역법서로 시연역의 도입을 주장한 인물은 김육입니다. 또 지전설과 같은 서양 천문학이 들어와 전통적 우주관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앞장섰던 인물이 앞서 소개해드린 중상학파 실학자 홍대용이었습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의학도 발달하는데요. 허준의 동의보감, 너무 유명하죠?
허주는 선조의 명으로 동의보감을 편찬하기 시작해 광해군 때 완성하는데요. 이러한 동의보감을 통해 우리의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허임이라는 인물이 침구 경험방이라는 침술서를 남기기도 했고요. 또 이제만은 사상의학을 확립하는데요.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구분해 치료하는 사상의학, 태음인이니 태양인이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종두법에 대해 다룬 마과해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를 저술한 인물이 정약용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서인데요. 이 양법을 소개한 신속의 농가집성과 상품작물 재배법을 기록한 박세당의 색경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 박세당은 유교경전을 새롭게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게 한능검 50회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도 있는데요. 이건 일종의 농업백과 사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회화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상상 속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의 진짜 자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요. 이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는 정선입니다. 이게 바로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인데요. 사실적인 붓터치가 인상적이네요. 또 우리네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조선 후기 풍속화가의 양대산맥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먼저 김홍도는 당시 사회와 서민들의 모습을 정감있고 익살스럽게 표현하는데요. 자리짜기, 타작도, 서당도, 대장간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홍도만의 색깔이 얼추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김홍도가 일반 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면 신윤복은 양반과 부녀자의 풍류와 남녀 간의 사랑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단오풍경이고요. 또 이건 신윤복의 대표 작품 미인노입니다. 신윤복 역시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하죠? 또 강세왕이란 인물은 원근법과 같은 서양학 기법을 적용해 영통동 구도라는 작품을 남겼고요. 장승업이란 화가 역시 이 시기 활동한 화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서민들 사이에서 민화가 유행하는데요. 실내 공간의 장식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미나는 자유로운 표현이 특징적이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까치와 호랑이, 십장생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림들이죠?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서예를 살펴볼까요? 이 시기 글씨를 대표하는 인물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의 추사체 같이 감상해보시죠. 새로운 필법의 독자적인 글씨체가 인상적이죠? 또 김정희가 남긴 세안도라는 그림 역시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개항기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급변하는 개항기 조선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문호 개방 이후 문화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조선은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근대 시설을 도입하는데요. 먼저 방문국이 있습니다. 방문국은 인쇄 출판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기구로 일종의 인쇄소인데요. 문자를 박는다 해서 방문국이고요. 이러한 방문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근대무기 공장인 기기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기창은 청에 파견했던 영선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왕국은 화폐를 발행하는 곳인데요. 이 전왕국을 통해 구한말 근대화폐인 백동화가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전왕국은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때 폐지됐습니다. 이 방문국과 기기창, 전환국, 이 세 가지는 세트로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 세 가지 근대시설이 같은 해에 만들어졌거든요. 1883년. 연도는 안 외우셔도 되지만 이 세 가지 시설이 같은 해에 창설됐다는 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신이나 전화, 우편시설 등 새로운 통신시설도 설치되는데요. 특히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엔 제가 최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텐데요. 이 최초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우정총국 이름이 낯설지가 않죠?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갑신정변. 맞아요.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이 이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 자리를 기점으로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듬해인 1885년엔 국내에 전신로 개통됐는데요. 한성과 제물포를 잇는 전신이 이때 개설됩니다. 또 1887년에는 경복궁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이후 1898년엔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전화 역시 1898년인데요. 경운궁을 시작으로 한성시내 민간으로까지 전화가 확대됐습니다. 또 이 시기 서양 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근대 의료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바로 광해원입니다. 이 광해원도 사실 갑신정변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갑신정변 때 크게 다쳤던 민영익을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이 치료해줍니다. 너무 고마웠던 명성황후와 고종이 알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알렌은 병원을 하나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워진 근대식 병원이 바로 광해원인 것입니다. 이 광해원은 이후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앞전 강의 국어 분야 설명드릴 때 등장했던 지석영 기억나시죠? 종두법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두신설이란 책을 저술하고 종두법을 실시한 사람이 바로 지석영입니다. 그리고 개항기에는 근대적 교통시설도 마련되는데요.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새로운 교통시설 바로 전차인데요.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를 잇는 전차가 최초로 개통됩니다. 그리고 철도. 이때 부설된 철도는 경인선과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모두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도 부설권은 결국 일본이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철도에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경인선과 경부선, 경의선의 차이인데요. 경인선은 1899년에 만들어졌지만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전쟁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때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철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철도가 바로 경부선이고요. 이후 경의선까지 만든 겁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철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침략과 수탈의 목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철도 부설로 많은 토지가 약탈되고 농민들 역시 강제로 부역에 동원돼 이 당시 철도에 대한 원성이 아주 자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건축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시기 명동성당과 같은 서양식 건축물이 많이 세워지는데요. 이게 명동성당이고요. 이건 덕수궁 석조전인데요. 석조전은 조선시대 궁중건물 중 최초의 서양식 건물입니다. 이렇게 들어선 근대식 건물로 한성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럼 다음으로 교육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개항 이후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대식 학교가 생기는데요.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원산학사입니다. 이 원산학사는 사립학교인데요. 쌤, 원산이 교육열이 높았나요? 왜 서울이 아니고 원산이 최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 원산이 강화도 조약 때 개항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대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근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겁니다. 암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원산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근대식 사립학교가 세워지는데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이화학당은 여성교육을 위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한편 정부에서도 근대식 관립학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관립학교로는 동문학과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을 위한 학교였고요. 유경공원에서는 헐버트 등의 미국인 교사를 초빙해 영어를 비롯한 각종 서양 학문을 가르쳤는데요. 이 유경공원 학교입니다, 여러분. 공원이 아니에요.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다 해서 유경공원입니다. 암튼 이 유경공원을 시작으로 가보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치며 많은 관립학교들이 세워지는데요. 특히 2차 가보개혁 때의 교육위국조서 반포 이후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 등이 설립되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언론의 발달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성순보입니다. 이 한성순보는 국가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며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방문국에서 발행했고요.
순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성순보가 갑신정변을 기점으로 발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국한문 혼용체로 주간신문이 발행되는데요. 이를 한성주보라고 하고요. 이 한성주보에 최초로 상업 광고가 게재됐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독립협회 때 등장했던 독립신문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민중계몽을 위해 창간했으며 순한글로 기록되어 있고요. 영문판 또한 간행됐습니다. 또 서민층과 부녀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제국신문도 순한글 신문이었고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간행되었던 국한문 혼용체의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은 을사늑약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렸던 신문이죠. 마지막으로 대한매일신보.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양키탁과 베델이 함께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을 뿐 아니라 국제부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대표적인 항일 언론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활발한 언론활동을 일제가 가만히 두고만 보진 않았겠죠? 결국 일본은 1907년 신문지법을 만들어 우리의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또 이 시기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먼저 문학에서는 신소설이 유행합니다. 이러한 신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혈의누, 은색의 금수회의록 등이 있고요. 해에게서 소년에게처럼 정영시의 틀을 벗어난 신체시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서양식 극장이 세워져 다양한 연극을 공연하기 시작하는데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은 원각사입니다. 이게 바로 원각사인데요. 이 원각사에서 신소설인 은세계가 연극으로 공연됐습니다. 이 원각사도 최초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 종교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지는데요. 먼저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도교가 있고요. 이 천도교에서는 만세보라는 신문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철과 오기오가 단군신앙을 중심으로 대종교를 창시했는데요. 이 대종교는 일제강점기 국외무장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또 유교에서는 박은식이 실천적 유교 정신인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고요.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포교의 허용이 좀 늦었는데요. 1886년 조푸수호 통상조약으로 인해 포교의 자유가 허락되며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국외 이민자도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합법적인 이민이 허용된 곳은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과 멕시코 등으로 이주한 한국인 이민자들은 이곳에서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사진을 보고 결혼하는 사진결혼 풍속이 생겼는데요. 오직 사진 한 장만 들고 먼 타국으로 이주를 결심하는 여성들이 있었던 걸 보면 이 당시 국내에서의 삶이 정말 힘들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삼국시대부터 개항기까지 문화사만 모아서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문화사는 무엇보다 사진자료가 중요한 거 아시죠? 사진자료 잘 참고하시면서 영상 반복 시청하시면 아마 문화파트는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 해당하는 문화사 필기노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